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롭고 즐거운 투자의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해외 선물의 모든 것 선재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의 모든 것 알려주실 선재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멋있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의상의 콘셉트가 있나요? 네, 넥타이를 빼자입니다. 아, 넥타이를 빼자? 넥타이를 오늘 그냥 좀 편안하게 입고 싶어서 그래서 좀 와이셔츠를 좀 진한 색으로 입고 왔었습니다. 진정한 패셔니스타들은요. 무언가를 더할지 고민하기보다 빼기를 고민한다고 하는데 이 넥타이를 빼도 이렇게 멋있다는 점 다시 한번 느끼는 바입니다. 이 선재 위원님과 오늘 함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자로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고민사항 또 고민거리 보내주시면 우리 선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로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2022년에 완성차에 장착해 자율주행 기술 시범 운행에 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은 지난달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힌 미국산 옥수수를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했었죠. 하지만 무역 협상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가 MMT, 즉 현대화폐 이론,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의 재정 규약은 또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역설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총 이렇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년에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간접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고 또 한국과 일본의 지금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GDP를 뭐 좀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지수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그렇죠. 신용평가사에서 발표한 건데 전반적으로 우리만의 문제냐 이렇게 대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굉장히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미 촉발은 됐죠.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무역 갈등이나 일본과의 분쟁. 하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작년만 해도 재정 적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형국이고요. 좀 차트도 같이 띄워주시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나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일봉상에서도 종합지수도 우리가 지금 롱포 매수를 드렸다고 그랬었죠. 제가 네. 우리는 이제 선물을 하기 때문에 선물은 그냥 롱포 매수를 끌고 간다.
근데 우선은 이 아래 하단부 지지력들이 굉장히 견고했었단 말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015 지수, 종합지수로 2015 지수, 그 다음에 200 지수. 그러니까 이 구간들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혼조세 부합을 든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 한번 빠지고 매수, 그 다음부터 그냥 올해 혼조세를 계속 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도는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제가 볼 때는 이 매도는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최저가에서 롱포 매수를 그냥 끌고 가라고 저는 사인을 드린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뭐 선물로 보자면 300지수 안착은 못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서 2015 지수, 그 다음에 2150 지수, 그 다음에 2200 지수, 2150 지수를 건드릴 거고요. 건드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00 지수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올해 이 구간들 보합을 굉장히 오래 뜰 건데 전체적으로는 2200 지수를 안착을 하면 2400 지수 후반대까지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단 이 구간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하단부에서의 견고한 지지력이 당분간 있을 거라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본이나 아니면 여타 신용도 낮은 국가들처럼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은 지금 좋은 상태에서 경기 전방을 좀 낮춰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악재라는 건 이렇습니다. 악재 해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죠. 그 과제 자체가 해결이 되면 또 하방을 견디면서 보합권에서 지속적으로 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는 고점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우려를 고민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수가 버티고 있었을 때 우리는 이미 저가 확인을 한 구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방으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경기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입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방 경직성을 계속 뛸 거기 때문에 폭락을 안 주더라도 그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한 신용등급회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보다 같이 싸우고 있지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악재를 크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본과의 갈등에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불리하죠. 저희가 감정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한테 타격이 클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아직 디플레이션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지수도 혼조세를 띌 때도 지속적으로 저가 지지 반등으로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들, 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길어졌을 때는 저희한테 타격이 크다는 거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피치에서 말한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우리만의 문제냐? 아니다. 그거는 이 갈등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성의 시장들이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에 대한 그래서 그걸 방어하는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 펼쳐질 거에 대한 또 상황을 예측해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수소차와 전기차에 굉장히 희소식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진짜로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제 기업의 합작을 보여준 거잖아요. 미국 기업과의. 네. 그게 약간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가 아닌가.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보면 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들어서야 되는 입장이라서 하나씩 해결하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황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에 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입각에서 뭐 전반적으로 뭔가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죠. 뭐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해결하는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근데 뭐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트레이더기 때문에 그렇죠. 이슈는 항상 붉어졌다가 소각 들고 붉어졌다가 소각 상태에 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뭐 차트의 대응은 항상 확산보합이냐 수렴보합이냐 그걸 걱정하고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한 것보다는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네, 그게 차트를 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유주의차 뭐 저번에 지금 이제 한번 2009년부터 해서 굉장히 한번 뜬 적이 있었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차 이렇게 보자면 15만 원대까지 이번 파동들 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만 원대가 돌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인데 이번 파동은 한 15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라. 그래서 올해까지 한 15만 원대 가능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뭐 이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틸 종목들은 한 60, 70% 이상을 T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1만 원대 지지력에서 다시 신규로 진입 들어가시고 이 구간에서는 한 1, 20% 비중, 그 다음에 11만 원대 지지력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28만 원대까지 이번 파동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종목들 하나 제가 보니까 에이테크 솔루션도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렇습니다. 뭐 작은 종목들은 우선은 저항점에 이미 와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들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터졌을 때 이제 중장기적인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은 이미 한 80%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종목들은 이미 단기 저항들을 다 치고 눌리기 때문에 아래 하단부들 그리고 하단부 지지력을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뭐 이런 작은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구간인데 하단부 지지력을 보더라도 분할 대비를 하고 길게 보심이 유리하다. 그래서 뭐 지금 2020년, 22년, 그 다음에 2024년인가요? 네. 그때 완성차가 나온다면 굉장히 나름 긴 기간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짧은 기간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만들었던 자리들, 그래서 단기 저항들을 거의 7, 80%와 있다. 그래서 중간 되돌림부터 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롱프로 끌고 가신다면 좀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2022년 또 2024년까지 굉장히 중장기로 보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슈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거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좀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자세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슈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본이 이제 미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옥수수 중국이 네. 안 사준 옥수수 우리가 사줄게. 대신 관세 조항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것 좀 빼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은 그렇게 썩 내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옥수수에 네. 관련돼서 또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옥수수는 네, 또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다 주기 싫으니까 그러겠죠. 그쵸. 실제적으로 큰 거는 저번에도 포드 관련된 이슈로 한번 말씀을 해주신 네. 적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 차하고 일본 차가 있을 때 뭐 일본 차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가성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일본 차에 대한 관세를 지금 양보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떨떠름한 입장을 밝혀야지. 물론 일본은 그 옥수수를 사가면 거의 8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에다가 뭐 자동차 관세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퍼주기식 아니냐. 뭐 이런 압박에 의해서 뭐 전반적으로 내수 시장에서 도와주는 분위기는 아니죠.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더 양보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좀 떨떠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크게 보자면 뭐 글로벌 경기 앞으로의 악재에 대비해서 좋은 입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양보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방금 코 물어보셨죠? 네. 저 코는 뭐 대응을 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차트 한번 봐볼게요.
네, 그렇죠. 가격이 굉장히 낮네요. 네. 요즘 많이들 이제 네, 거래를 네.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네네네네. 네. 그렇죠. 굉장히 가격이 낮고 보면 그렇네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딱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에 있죠. 전 저가를 안착하지 못하고 테스트만 구간들. 뭐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저가에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림 볼 수 있으나 이번에 그게 펀더멘탈적인 영향을 줄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이렇습니다. 아직은 지금 하방 경직이 이렇게 생겨 있죠.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뛰어넘었냐 안 넘었냐 아직 확인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 구간들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혼조세 들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우선은 콘도 보자면 지금 374 구간대를 좀 안착한 다음에 눌림부터 대기하신 게 낫겠고 이번에 그 협상이 잘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는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지는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여기서 작게 출렁거린 것조차도 굉장히 월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375를 안착한 이후에 추세가 다시 보합권으로 들어서는 걸 보시는 게 좀 더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 우선은 마디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아래 구간에서 놀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안착한 다음에 보시고 이번에 이슈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360 이지수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걔네들은 분할 매수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거다. 그래서 1차 목표 그 다음에 다시 뚫을 수 있는 걸 보면 되는 구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옥수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오랜만에 옥수수까지 살펴봤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일본이 만약에 이제 중국이 원래 사기로 했던 그 옥수수를 대신 사겠다고 하면 일본이 안 그래도 경기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별로 안 좋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엔화 약세면은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인가요? 사실 이코노믹스 이후에 사실 돈을 많이 풀었었죠. 근데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가 뭐 하이 인플레이션을 갖고 가든지 아니면 뭐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장단점이 항상 있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옥수수를 사서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국익에 대한 유리한 입장과 그 다음에 뭔가 해결하려는 입장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뭐 단기적인 좀 더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 한마디로 친구를 더 포섭을 하겠다는 거죠. 나는 너한테 이런 좋은 조건을 주기 때문에 나를 좀 배려해줘. 뭐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었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그래야 될 거고요. 뭐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대표 국가에 대한 뭐 약간 친분을 쌓은 게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이렇잖아요. 유로존과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무역 관세에 대한 압박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내주는 게 있어야지 또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하나씩 처리할 때 그 핵심에 쓰지 않고 문제는 다른 쪽으로 돌리고 본인들은 차후의 이익을 다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논조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유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뭐 브렉시트부터 시작해서 유럽에도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이제 통화가 완화가 되면 이게 유로 FX나 이런 선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위원님? 잠시만요. 네. 방금 질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니요, 마지막 뭐 이게 질문. 통화에 대해서 이제 네. 완화하는 기조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미국이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그 히든 카드라고 봅니다. 사실은 경기 방어로 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라고 하긴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카드는 너무 일찍 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 이후에 계속 하다가 금리 인하를 펼치고 있는데 그건 경기 방어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보스턴 의장도 그 이야기를 했죠. 시장의 질서나 그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지금 정책 자체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차트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나머지 FOMC 의장들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죠. 근데 그걸 나중에 지수들이 안 좋아질 때나 그다음에 경기가 실제적으로 가시화돼서 안 좋아졌을 때 썼어야 될 카드를 너무 일찍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활용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FOMC 의장들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본인들은 본다. 근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죠. 사실 올해까지도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 정책을 꺼내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면 지금 그 물꼬를 잡아놓으면 계속 이렇습니다. 댐이 물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걸 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막고 있다 보면 계속 그 압박은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차트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크게 악재로 다가올 수 있어서 오히려 조심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론화 시키는 게 양분화돼 있겠지만 안 그럴 거다 아니면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올 수도 있다.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가 올 수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계속하는 게 정말 시장에 좋을 거냐. 저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카드를 미리 썼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자마자 미국 지수 그 다음날 폭락했었죠. 그 다음에 하자마자 또 폭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카드를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미리 썼기 때문에 뭡니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앞서 땡겨서 쓰는구나. 다급한가 보구나. 시장이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금리 인하 한 동시에 지수들이 다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카드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썼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급한가 봐요.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그 카드를 자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경기 침체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브렉시트 이슈도 아직도 지지부진하고요. 그래서 이제 EU 재정 규약도 좀 검토를 하고 싶다. 성장과 일자리에 자기들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유럽 저희가 이제 종목 전략 분석을 할 때 위원님 유로 FX를 항상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유로 FX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유럽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EU 재정 그러니까 적자 규약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요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안에도 더 나올 게 있는데 MNT라고 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트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이게 어렵더라고요.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현대 통화 화폐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골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걸 화폐로 바꿔서 내가 갖고 있을게. 네가 여기다가 골드를 이만큼 아꼈다 하면 내가 그걸 지불해 줄게 해서 이제 화폐 문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각각의 국가가 다른 화폐를 쓰고 그다음에 근본위 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통화로 딱 적당량의 골드를 바꿔준다는 통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의 국가 통화 비중도 다르고 그다음에 통화 가치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면 이거는 근본위 제도에 대한 통화가 현대 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현대 통화는
그 나라의 신용 자체가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뭐 볼리비아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이렇죠. 국채 발행을 했는데 그걸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서 사버려요. 그래서 재정이 안 좋아지고 화폐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나는 실제 달러나 뭘로 안전자산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린 거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버려서. 뭐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이런 현대 통화 정책에 맞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보자면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이 2012년 아베노믹스 사태 이후에 뭐 돈을 계속 찍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일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국가고 그다음에 뭐 세계 경제 선진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아직도 보합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나 나라에 대한 신용 문제지 돈을 많이 찍어내거나 뭐 EU 적자 규약에 따라서 이거는 전 세계 통일된 규약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 지금 나라가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죠. 만약에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중앙은행이 산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건데 그럴 필요가 없이 실제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용이나 뭐 경제성 그다음에 뭐 약간의 안정도가 있다면 그걸 아예 국가 부채를 떠안으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그 경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가가 부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거기 내에서 안정적으로 찍어서 써도 된다. 한마디로 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각 국가에서 돈을 찍어서 그냥 막 써도 된다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거는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뭐 부채를 떠안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우리도 뭐 IMF 부채를 많은 부채를 안고 그다음에 그걸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부채를 떠안으면서 그걸 인정을 하고 경제 위기를 해결할 정도의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각각의 통화상에 대한 인정을 둬야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대한 통일된 규약보다는 지금은 자율적인 규약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경기적으로 정치 경제 안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수가 쭉 밀린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야 뭐 휴전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뭐 우방 국가에 대한 뭐 좀 약간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출렁거림들이 많은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않아서 지수들이 무너진 게 아니고 선행해서 우리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부채를 떠안을 각오를 하고 뭐 경기를 부양하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각각의 국가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뭐 좀 일반인의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MMT라고 처음에 이 이론을 읽었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숲을 봤다면 나무를 볼 시간인데요. 이제 좀 자세하게 종목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황들을 보니까 혼조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스닥은 하락했는데 S&P 500도
나스닥은 오르는데 뭐 S&P는 또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좀 등락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등락을 달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0.95% 상승한 58.6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11월물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0.28% 상승하면서 64.46달러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등락을 달리하는 모습이었는데 시황으로만 움직이기보다는 위원님처럼 이제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좀 차트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뭐 차트를 좀 봐야죠. 네. 뭐 지금 설명드릴까요? 네. 그럼 어떤 것부터 볼까요? 저희 오일부터 볼까요? 네, 크루드 오일이 이제 첫 번째 순서고 위원님이 가장 좋아하시니까 네. 크루드 오일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가장 좋아한 만큼 요즘 복잡합니다. 네. 뭐 이렇습니다. 저번에 이제 예멘 쪽에서 드론을 띄워서 열대를 띄워서 한번 폭격을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급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급등이 한번 있었는데 뭐 이렇습니다. 상황은 사실 급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차트에 이렇게 봤었죠. 원래 아래 하단부에서는 60달러 이상을 체크하는 걸 보겠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뚱맞게 급등으로 올라간 거죠. 사실은 장중에 싸워서 올라가길 바랬었는데 우선 60달러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얘네들이 여기서 혼조세 뛰지 않고 고점을 다시 한번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위에서부터 저항의 매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혼조세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되돌린다를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월요일 날도 갭으로 떴었는데 저도 한 2만 불 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얘로 2만 불 정도로 수익을 냈었고 뭐 타 방송국에서 뭐 실계좌를 띄워서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자, 여튼 뭐 그 상태에서 다시 얘네들은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60달러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차트가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매수를 한번 시도하고 눌림에서 반등 여력 없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멘 쪽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폭격을 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고려해서 우리 입장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말도 안 되게. 근데 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57.3020 지지력에서 매수를 잡았단 말이죠. 예. 어제 지지력은 두 자리였습니다. 58.20대. 그래서 여기서 단타, 그 다음에 57.30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매수를 잡는다. 그래서 어제 매수를 먹고 저희가 끝냈었습니다. 저도 새벽까지 같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림들이 중요한데 지금 오기 전에 제가 리딩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58.20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누군가가 밀었다. 누가 밀어서 58.20 안착, 재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58.20을 계속 막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7.50, 40대 지지력까지의 가능성을 열고 매수는 대비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지금 상태 이렇습니다. 큰 그림은 54.50, 그 다음에 68달러 이렇게 열고 있고요. 그건 일봉상에서 봐야 되겠죠. 오늘 당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오늘 57.40대 위에서 놓을 수 있느냐의 구조고요. 지금 아직은 58달러 지지력에 58.20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장에서의 중요한 거는 58.20대 위로 안착할 수 있느냐죠. 안착할 수 있느냐고. 이거 안착하지 못한다면 매수는 아래쪽 57.50 아래때부터 대기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아직은 뭐 지금 그러니까 무력 분쟁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적인 분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 1000핍 튀는 거에 대한 중간 되돌림, 그 다음에 중간 되돌림에서 하방 경직을 갖고 있는 아직 저가를 완전히 깨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힘이 약한 상태죠. 그래서 아래 57달러 지지력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래서 57.2030대를 우리가 매수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밑으로 빠지더라도 57.50부터 40대 지지 여부 보시고 그 다음에 미장에서 바로 이 추세 저항을 안착을 한다면 그때는 58.10대 지지력에서 매수를 58.50 그 다음에 90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끌고 가는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좀 기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조세에 드는 겁니다. 어제 굉장히 어렵게 뚫은 구간.
이 구간 굉장히 어렵게 뚫렸거든요. 저희가 뭐 계속 제가 앉아서 보면서 뭐 고점 높여라 하면서 얘를 한 100개 정도를 끌고 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구간에서 윗 구간을 잘 못 지키고 있다는 거죠. 다시 혼조수에 들었다는 거에 인지를 하시고, 이 구간에서 힘이 없으면 좀 더 낮춰놓거나 아니면 아예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그림을 보시라. 그 다음에 내일 또 지표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일 쇼크 이후에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수 전략, 매도 전략 모두 다 포지션 잡아주셨으니까요. 그 저항대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재 위원님의 특징은 이렇게 실시간 차트를 가지고 자세하게 자리 잡아주시는 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 방법 함께 해보시고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상단에 돋보기 아이콘 누르시고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선재 위원님과 이런 실시간 리딩 바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미장을 볼 텐데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독일 제조업 침체 소식이 들리면서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미장도 이제 하락세냐 아니면은 이게 그냥 단기적인 거냐 굉장히 불안해하는 심리가 많은 것 같은데 뭐 보통 시황 같은 경우는 이런 나쁜 소식이 떴으니까 하락할 거다. 뭐 네. 좋은 소식이 떴으니까 오를 거다.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아무래도 하락을 했으니까 매도 포지션이 좀 유리할까요, 위원님?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얘네들도 차트 보자면 어제 이제 저희가 나스닥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이 구간들 지킨다고 본다. 그래서 이 구간들 못 빠진다 본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7,800 지수. 전반적으로 큰 틀은 7,800부터 8,000 지수 부합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수는 추가적인 급락을 안 주나 있더라도 얘네들은 줄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은 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 월물이나 뭐 올해 월물로 배팅하기는 무리수가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하단부를 쉽게 못 깰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크루돌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아래 하단부 깨더라도 7,800을 완전히 깨고 무너지는 그림은 안 나온다. 우선은 부합을 띌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매도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깨야 되는데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는 아직은 저는 혼조세를 보고 있습니다. 혼조세를 보고 있고요. 혼조세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설명드린 거 이렇습니다. 뭐 고점에서 차례대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수렴 부합 그다음에 삼각 수렴의 하단 경직들을 갖고 있는 구조죠.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7,865 지수, 그 다음에 7,900 지수, 저항에 7,840 지수. 그래서 7,800 초반 지수부터는 7,900 지수까지 보합권을 보셔야 되고요. 이미 얘네들이 매도로 빠질 거라면 어제 이 구간을 뚫지 않았겠죠. 오히려 지수는 크루돌보다 매수세가 셌었습니다. 물론 눌릴 때는 아래 하단부들을 한 번씩 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하게 저는 뭐 이렇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그냥 이 구간들 부합 혼조세를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구간을 매도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래쪽 매수, 위에 저항.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혼조세를 띄었는데 오늘 또 여전히 혼조세 관망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단부 제약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단부 경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추세를 아직 깨지 못하고 있다. 뭐 크루드오일과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크루드오일과 이 구간에서는 그림이 똑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8월 달부터는. 그래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매수가 한번 왔다가 아래 하단부에서 이렇게 깨고 이렇게 혼조세를 들고 있는 구조고요.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도 크루드오일은 어제와 똑같은 그림이었죠. 저가에서 크루드오일과 같이 반등했는데 크루드오일은 지금 이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지수들은 아직 버티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상단부 제약을 걸고 그냥 부합권 매매 전략을 당분간 펼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는 이렇습니다. 고점 올라왔을 때 매도 배팅과 그 다음에 하단부를 뚫었을 때
적극적인 급락 패턴을 잡아내는 거지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합권을 뛸 수 있고 아직 중간 저항을 갖고 있는 혼조세 장이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장기적인 매도론포를 보시겠다면 추가적으로 고점을 올라오든지 아예 하단부를 깨면서 이슈가 발생됐을 때 보시라.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보합을 아직 들 수 있는 구조다 보시고요. 고점에서 신고가에서 되돌림 단타 위주의 매매 전략이 아닌 이상은 저가에서 무리해서 쫓아가는 거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배팅들은 좀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8,000선 부근에서 혼조세와 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격 매수나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나스닥보다 약간 무거운 S&P 500 같은 경우도 5일과 느낌이 비슷한가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뭐 움직임 좀 다릅니다. S&P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점을 못 높인다에 매도는 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쳤는데 저희가 리딩하면서 이랬습니다. 얘네들이 반등 여력을 줄 거다. 근데 고점을 높이지 않는 애들로 본다. 근데 우리가 고점을 높이지 않는 애들로 매도를 보다가 제가 얘네들 전략 수정을 약간 해야 되겠다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얘네들은 고점 자체를 한번 건드릴 수 있다고 보고 싸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 뭐 대응은 어떻게? 짧게 본다. 그러니까 신고가로 올라온 애들은 눌러서 이절 잡고 끌고 가다가 반등을 주면 끝내버리고 다시 기다렸다 때리고 다시 기다렸다 때리고 계속 그걸 한다. 실제적으로 이 자리부터 매도 압력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매도를 여기서 딱 끝냈죠. 그다음에 이 구간들 절대 못 깰 거라고 제가 각 방송 갈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안에는 깨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다시 전체 보합을 든다. 그렇다면 뭐 이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려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고점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S&P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S&P를 나스닥을 계속하다 S&P를 한번 잡았다 그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도 잘 안 깨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 보합권이고 단 지금 고점을 맞고 누르는 애들은 사실 해봐도 되죠. 왜? 아직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로 놀았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할 때 지속적으로 급락을 한 상태에서 재차해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보합권 매매 전략은 똑같다. 한마디로 뭐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 자체는 전반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했고 얘네들은 상단부 채널을 갖고 놀고 있으나 고점을 시도하는 그림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반등했을 때 위에서만 누르는 단기 매도 전략만 펼친다. 단 아래 하단부가 깨지지 않는 애들 저가에서 쫓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전략으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급락을 한번 준 이후에도 반등을 주죠. 준 이후에 다시 반등 주고 이건 완전하게 혼조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낮춰놓은 아이들이 다시 저가를 낮춰서 깨지 못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들은 지키고 혼조세를 들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매도를 보고 싶으시면 고가, 신고가를 제외한 전고가 저항을 막고 싸우는 전략들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분할로 싸우신다는 분들은 추세 저항에 분할되기로 해서 누르는 1차 보합권, 1차 지지력, 그 다음에 2차 하단부를 제외한 전저가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보합권 매매 전략을 똑같이 펼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 500까지 살펴봤습니다. 위원님께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네네. 그 선물, 해외 선물에도 박스권에 갇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나요, 위원님? 네네, 맞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이나 혼조세를 띌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네, 그렇죠. 뭐 보합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어차피 차트는 부동산이 됐든 우리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뭐 해외 선물이 됐든 다 가격을 점으로 찍어서 뭐 분으로 나눌 건지 거래량으로 나눌 건지 해서 틱봉이냐 분봉이냐 나누죠. 그리고 일로 나누면 일봉. 뭐 그런데 이제 보합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항상 보합이 생기죠. 네. 뭐 정체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옷을 만들었어요. 옷을 100만 원에 팝니다. 뭐 단가 원가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일을 보면 오일을 채취하는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중에 파는 단가가 있죠. 뭐 물량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옷을 뭐 100만 원에 팔다가 그 다음에 장사가 잘 안 돼요. 재고가 너무 쌓일 것 같아. 그러면 뭐 10만 원에 팔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팔았다 싶으면 얘가 다시 중심을 갖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100만 원과 그 다음에 10만 원의 저항들이 생기고 그게 수렴이냐 확산이냐죠. 한마디로 차트 잠깐만 보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우선은 뭐 차트를 뭐 찾아서 설명드리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합이라는 건 뭐 이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볼까요? 어떤 차트로 봐주시는 건가요, 의원님? 지금 크루드 오일 열었습니다. 좀 작은 네. 차트로 봐볼까요? 네. 강한 저항이 있으면 뭐 이러겠죠. 어차피 본인 자금 가지고 배팅하든지 회사 자금 가지고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말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강한 저항점들, 그 다음에 강한 지지 라인들 이렇게 해서 부합을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를 하려는 세력들이 뚫어야 될 자리, 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뚫어야 될 자리, 그게 너무 강한 입장에서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혼주세를 들게 됩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합권에서 배팅을 하면 얘 매수를 뚫어야 되니까 여기서 배팅 들어갑니까? 매수를? 아니죠. 이거는 물리는 개인들이 배팅 들어가는 자리죠. 보통은 일반 트레이더들은 아래 지지력에서 매수를 잡든지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난 걸로 뚫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도 똑같죠. 이 자리를 막고 매도를 쳐서 아래를 뚫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심리 상태가 생기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걸 뚫고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을 건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일부 차익을 하고 다시 눌리면 매수 잡아야지 하든지 아니면 뭐 소액자들처럼 이걸 뚫더라도 나는 이 정도만 먹겠다 하고 정리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00원이 저항이다 이러면 1,000원 딱 찍을 때 청산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두려운 사람들은 900원부터 정리를 하게 되고 뚫길 바라는 사람들은 1,000원을 뚫은지를 보고 1,000원 이상에서 잘 못 뚫을 때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저항점을 가기 전에 청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보자면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배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 자리까지 안 잡힐 것 같아서 미리 잡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파생의 원칙은 원래 먼저 잡고 일찍 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수들은 내가 보는 그림을 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진입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자리에 오차 때문에 못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권에서 미리 입지를 잡고 마무리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미리 진입하는 사람과 미리 청산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합, 수렴 보합을 뛸 수가 있고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보합이 오래 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렴 보합이나 박스 보합이 아니라 확산 보합이 생기게 되죠. 뭡니까? 보합권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얘도 확산 보합의 일종이죠. 자, 보세요. 저항을 쭉 낮췄습니다. 뛰어넘었죠. 꼬리로 말렸죠. 얘네들. 그럼 뭡니까? 매수 매도가 싸워서 지금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58달러에서. 그 구간에서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세력들이 확산 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매물대 중심 근처에서 저항과 저항 지지와 저항 매도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차트들이나 저항이 강한 구간들에 있다면 박스권 보합, 그 다음에 수렴 보합, 그 다음에 그 구간들이 길어지면 확산 보합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들이든 보합권 매매 전략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한 매물대 저항이 있으면 항상 추세보다는 보합 대응이 낫습니다. 보합을 2마디 보면 추세고요. 그 다음에 1마디 보면 보합인데 리스크 관리에도 좋고 뭐 대응 전략에도 굉장히 유용한 거기 때문에 그걸 추세로 볼 사람들이 2마디, 3마디 볼 수 있는 사람은 추세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마디를 못 본 사람들은 어차피 작게 먹는 단타 대응밖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보합세고 혼조세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보합권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위원님께 여쭤본 다음에 위원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혼조세와 또 보합권을 띄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골드랑 이제 유로 FX는 아쉽게도 못 볼 것 같은데 다음 이 시간에 또 더욱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다음 주에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신 저희 선재위원님께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